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높은 팟캐스트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네,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기. 네, 잠는 게 더 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멋진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외모가 멋지십니다. 네, 서혜성 작가님이 좀 전에 이분 보고 인권운동가처럼 생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창익 국장은 경찰처럼 생겼고 네. 잔돈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뭘 가진 게 없다고요? 잔돈이 없다고. 잔돈. 이게 잔돈 줄 얘기였습니까? 뭔 아닙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장신중 선생님, 네. 경찰관이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신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었으니까 전직 경찰관이시죠. 네네. 퇴직하신 지 한 2년 좀. 그렇죠. 2년 좀 지났는데, 경찰관은 천형처럼 퇴직을 해도 전직이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군인도. 다른 사람 보고, 군인 보고도 전직 군인이라고, 물론 하겠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처럼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전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경찰관이셨습니다. 근데 신문에도 그렇게 하죠. 전직 경찰관 그렇게 하죠. 요만한 사고. 군인이면은 그냥 예비역 군인, 내지는 그냥 뭐 군인이었다고 대령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경찰관에 대해서는 전직 경찰관. 왜 그러죠? 이상하게 꼭 사고가 관련되면 특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인데 경찰관이 법을 많이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쏠린 말이 경찰관인데 안 지켰냐라는 의미로 사실은 전직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붙죠. 많이 붙죠. 근데 조금은 고정관념이신데요. 경찰관이 법을 어긴다는 거는 그건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어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은 많이 어기던데요. 주로. 한번 변명 또는 반론을 해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고문을 한다든지. 고문.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경찰을 만날 일이 없죠. 네, 우리 장신균 역사에서 읽은 경찰관들은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집시법을 지나치게 많이 집행해서 농민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저한테 주로 제가 만나는 경찰은 주로 그렇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그렇죠. 제가 평소에 무슨 경찰서에 가거나 교통경찰은 가끔 만나겠죠. 그러다 보니 또 뉴스에 보면 무슨 부정적인 일이 연루되어 가지고 그럴 때마다 꼭 나오면 언론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전직 경찰관. 그런데 이 사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안 그러시죠. 지금 집회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집회시라고 하는 거는 경찰 업무 중에서 아마 한 5%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극히 일부다. 그런데 이제 기본권과 관련돼 있고 이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회시에 경찰관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안전하게 살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 제가 이제 경찰에서 높으신 분이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이 말 좀 해보고 싶어요. 경찰관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건 우리 장신중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래요.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음주운전 범죄니까 하면 안 되는데 경찰관이 하면 더더욱 이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면 많은데 그러니까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내놓으면 제일 적죠. 검찰이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사실 소방보다도 적어요. 물론 이런 의문은 있어요. 단속을 경찰이 하니까 그런 의문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비민주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가령 경찰관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법 집행 안 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공무원은 다 법을 갖다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건축가 가도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관이라서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작은 일도 침소봉대에서 언론에다가 매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장 선생님. 근데 사실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업종보다는 더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권력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다르게 인신을 구속하고 제압할 수 있고 이런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실감하고 일종의 평소에 갖고 누구나 다 경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 약간 두려움 내지는 약간의 고마움 이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가오면 경찰관이 이러도 돼? 하는 것들에 대해 인상적으로 몇 마디 더 하죠. 다른 직역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잘못됐고 그리고 자 보세요. 특히 이제 뭐 경찰관의 가령 음주운전을 만약에 조금 전에 예를 드셨으니까 자 검사는 그럼 어떻게 돼야죠? 같은 짓을 했으면 경찰관은 어떻게 처벌돼야 되고 검사는 어느 정도 수준을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가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그 맹물 처벌밖에 안 받거든요. 왜 그러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 저항감이 덜해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 대부분은 피부로 만나는 사람은 경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만나가지고 그건 그렇죠. 뭐 검사가 잘못했거나 한 느끼기보다 뭐 이게 공권력이 내가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요. 직접 만나는 공권력은 경찰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일정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고 있는 숙제와 짐, 부담 같은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분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정말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지켜주고 그분들 권력, 권한 이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제도적 권한 없어요. 어찌 보면은. 그런 현장 경찰관들하고 그다음에 조금은 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경찰이나 그 자기 출신 지향적 그런 경찰하고 집회 시위 국면에서 보는 물대포 쏘는 경찰하고 이를테면 민생치안, 시국치안, 민생치안 이렇게 나누면 좀 되나요? 좀 다른가요? 하여튼 정치경찰과 민생경찰이 있다. 좀 그런 쪽으로 보기는 조금 좀 시국치안 뭐 전 그런 생각 개념을 좀 안 가져봐서 기본적으로 한국 경찰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뭔가 제압을 당하거나 혹은 그래야 될 일이 있을 때 피부로 느끼는 건 경찰관 일이었고 또 오랜 동안 사실은 경찰관이 우리가 경찰의 일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사부터. 그때 근대 경찰은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오랜 동안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 감정도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찰이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잘하는 거는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경찰관이 어떤 직무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좀 지나친 그 거부감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요구 또 있거든요. 그게 지나친 요구를 하려면 그 정도 대우를 해줘야죠. 대우는 안 해주면서 지나치게 책임만 묻는 거. 알겠습니다. 조금 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좋아하십니까? 술 안 좋아하는 게 안 먹죠. 전혀 안 드시죠. 그러니까 강릉에서 해안가 술을 못 드시게 하는 조치. 그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죠. 술 먹는 사람의 심정을 저만큼 또 이해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보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강릉 경찰서장을 지내셨는데 강릉이 뭐 여름에 되면 뜨거워지잖아요. 경포 해수욕장.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는 분들이 많고 또 따라서 사고도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통제하셨나요? 술을? 아니죠.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분이 술 마시는 분이면 이럴 수가 없다. 백사장에서 술 마시면은 술 취하면 그 병은 다 깨져서 모래바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규제하자는 그런 뜻이지 술을 왜 못 마시게 합니까? 그 백사장 그런데 오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만이죠.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바다까지 가가지고 술 먹으러 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 밖에 나와서 바다를 바르면서 술 먹으면 안 되고 꼭 백사장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 취하고 그 병을 깨서 유리 조각을 모래사장 밑으로 묻어야 됩니까? 병을 깬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의 다 깨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봉합수술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건 신문 보도에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다른 나라에도 그럼 백사장에 술 못 마십니까? 마시는 분 나라 있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술 하면 나가서 마셔보시죠. 조금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착된 그런 국가에 가서 한번 그 공공장소에서 술 한번 마셔보세요. 외국에서 바닷가에서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서나 마시겠다는 그렇죠. 그게 한두 사람이 정말 이제 분위기 좀 하려 한두 사람이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두 다 백사장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는 반드시 그건 사고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왜 마실까요? 그 마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안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술을 마시게 되는 게 서혜성 작가도 술을 안 마시는 분이에요. 해방감을 맛보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강릉까지 가서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까지 가서 바닷가에 내렸다. 그럼 파도를 보면서 내가 소주 한 잔을 해야지. 이런 기분으로 가서 마실 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을 안 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깨지고 발도 상하고 그럴 텐데 그 즐거움을 빼앗는 건 뭔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민들은 어떠셨어요, 그러세요? 그 당시에 업자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못했어요. 네. 아, 업자들이 여론조사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하려니 다 그 규제를 찬성하는 걸로 나와버리니까. 심지어 한겨레 신문이 두드러 패러 왔었어요. 사실은 좀 격한 표현으로. 왔다가 사실상 거의 저 홍보해주는 것 다 전면 톱으로 기사를 내줄 정도 반응이었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맞습니다. 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2박 3일 와서 저를 아주 완전히 그걸 샅샅이 두드러 패려고 왔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사람들 반응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기획했던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럼 칭찬을 그러니까. 근데 완전 칭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해당 지역의 경찰을 하다 보면 고향이 또 더구나 강릉 아니신가요? 고향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데 경찰관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지역에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당장의 매출 그런 분들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경찰관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보기엔 사실 저는 환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백사장에 술 안 마시는 걸.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참 궁금해서요.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글쎄, 공동의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요? 네. 한 지역에 그게 잘못된 게 있다면 내 고향이라서 그걸 방치된다는 게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공직자의 생명을 걸고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만 사태가 길었으면 저 또 거기서 쫓겨갔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렇게? 다요. 전국으로 영향을 줘서 법안이 마련됐는데 아마 이게 또 뭐 주류 회사나 이런 쪽에 로비가 지금 몇 년째 그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법안 자체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게 바로 통과시킨다더니 사실은 그 젊은 친구들이 백사장에서 술 마시고 싶어 하는데 또 일부는 사실 위험하기도 하죠. 술 먹고 물에 들어가거나 이런 빠뜨리고 또 장난치고 적절하게 단속하지 않고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런 문제를 사실 문화 문제인데 이게 경찰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후진적인 모습인 건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얘기가 막 초반부터 뜨거워지는데 자 이렇게 소신이 강한 전직 경찰관입니다. 장신중 총경이란 계급까지 올라가셨는데 경찰서장 계급이 총경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 순경부터 하셨어요. 순경부터 몇 년도 하셨습니까? 82년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순경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계급이요? 네, 계급이요. 경장, 경사, 경위. 경위가 우리가 파출소장. 옛날 파출소장. 예. 그 다음에 경감. 그 다음에 경정. 복잡하죠. 총경. 엄청 높은 계급입니다. 별 중에 별이네요. 사단장. 그러니까 보통 별은 뭐 경무관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근데 인원 비례하면은,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그만큼 저는 봉급하고 관련돼가지고 연결하거든요. 근데 인원으로 따지면은 그 총경 그 선발 인원이 군의 별만큼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전체가요. 근데 이제 느낌은. 워낙 많이 부는 이제 서장이 많으니까. 서장 그러면 한 지역의 전체 치안을 전체를 책임지는 기관장.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우리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개학식하고 그러면 와서 인사만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가 경찰의 최전성기였는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저 강원도 어느 지역에 지서라고 옛날에 있었죠. 지서 있었죠. 파출소가 시골에 가면 지서죠. 지서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새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사단장 인사를 안 하고 갔대요. 그래서 따귀를 때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자식이 건방지게 말이야. 장군밖에 안 된 놈이 이런. 그게 이제 경찰관이 이제
군인이 기가 세진 건 5.16 쿠데타 이후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경찰 세상이었고. 제가 검찰도 꼼짝 못했습니다. 15년에 제가 있을 때 지소장님은 감히 별 수가 없고. 그럼요. 잘하면 차석을 별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지금도 있습니까? 차석이란 말이? 그러니까 옛날 얘기. 예, 그럴 정도도. 하여튼 전두환 초기 82년부터 경찰관이 되셔서 이 복잡한 계급을 다 하나하나씩 승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총경이 되셨고, 몇 군데 경찰서장도 하셨고,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 남영동 대공무실, 거기 센터장도 하셨고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 2011년이죠. 네. 조현호 씨가 경찰청장 할 때. 기억나네요. 어떤 분인지. 예. 그때 제가. 근데 그만두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뭐 경찰청 인권위원이요. 그 전에, 촛불 때, 2008년에. 근데 그때 조현호 씨가 청장할 때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저도 여러 번 불러서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학생들이 어디 방문 갔다가 대공문실에 방문 갔다가 5, 60명이 전원 체포된 적이 있어요. 요새도 가끔 전원 체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청장한테 따졌죠. 아니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체포하냐. 이거 가지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조현호 청장이 좀 코너에 몰렸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이래봬도요. 장신종 씨를 총경으로 승진시키고 인권보호센터에 내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 경감 때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총경 되기 전전 계급. 경감하고 총경은 엄청난 차이인데 경감 때부터 사이버상에서 인터넷 공간 그때 뭐 PC통신 시작되고 인터넷 시작되고 이러면서 맹렬히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뭐 감찰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혼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일반 경찰관들의 두 그룹인데 일반 출신이 있고 경찰대 출신들이 있잖아요. 경찰대 출신들은 약간 엘리트 의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겠죠. 또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좀 제법 있었는데 순경 출신으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순경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랄까요. 하여튼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개혁의 상징. 그러니까 오늘 오차영 국장이 출연하는 날입니다. 아닙니다. 네. 소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청 인권센터 그러면 남영동 박정철 학생하고 김근태 의장이 고문받았던 그곳의 관리 책임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곳에 이제 오차영 국장하고도 가봤고 박정철 아버님 모시고도 가봤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근무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경찰 내에서 뭔가 인권에 관해서 관심이 높으신 그런 분이라고 그럼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2년 전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경찰인권센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끝에 써 있어요. 뭐라 소개가 있고 온라인 구자. 근데 거기 평생 회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사실 거의 안 내죠. 거의 안 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인권센터를 만들면서 그냥 허수 회원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허수 회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한 800명, 10,000명 좀 넘는데 전부 경찰관입니까? 아닙니다. 시민들 10,000명이 넘는다고요? 근데 주로 경찰관입니다. 그럼 회원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많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처음 그 페이스북에다 그걸 오픈하자마자 그냥 전국 경찰관들이 쇄도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3,000명씩 막 몰려와서 그냥 그때 그분들이 이제 말만 듣고 들어왔으니까 그 회비 이런 거는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다 그걸 가입을 시켜야지 그 회비 내고 들어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원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기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죠. 국민의 인권도 보호하고 자기들 인권도 좀 지키고 싶다 이거 같고 지난해 12월 22일에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을 썼는데 놀랍게도요 지금 5세가 다 팔렸대요. 근데 경찰이 원래 민낯으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생각했는데 원래 민낯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 계신 분인데 우리 장신중 서장님, 총경님 모시고 경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신중 총경님 전직 경찰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은 뭐 경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 여러분 오창익 국장도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래서 막 거의 두 분이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도록 말을 좀 덜 하도록. 아니, 무슨 제가 시청자의 수준에서 가끔씩 질문하도록 정치자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민낯 보니까 이제 실명 비판도 많이 하시잖아요. 역대 청장들. 뭐, 이무영 씨부터, 이무영 씨는 김대중 때, 김대중 정권 때 청장인데, 최근 청장까지. 지금 강신명. 그래도 청장다운 청장이 그 중에 있었나요?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하다. 허준영.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가혹한 징계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하는 조현호. 두 사람이 조금 기억이 나요. 조현호라는 그분이 징계를 많이 했습니까? 직원들을요. 그 경찰청장 가기 전에 지방청장 할 때 뭐 사이버 공간에 글 쓰고 그러면 막 베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표현의 자유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분이죠. 그래서 문제는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로씩만 얘기한다면 허준영, 조현호 뭐가 그래도 장점입니까? 우선 경찰 직무에서 자기의 중심 잡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압에 맞설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리더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시책을 내놓고 이거는 쇼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자기 임기 동안 될 수도 없을 거니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을 어떻게 막아주는 것이고 경찰 같으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스탠드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 일을 갖다 자기가 도와주고 거기에 간섭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방패가 돼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아니 근데 소장님 그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유죄 적용 이게 서울 남대문 경찰서 사건이었잖아요. 그 결국 적용했다가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거 빼고 기소하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하여튼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이거는 외압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기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알아서 올렸죠. 알아서 올린 겁니까? 좀 부끄러웠죠, 솔직히. 법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압니다. 그건 그래 복잡한 법리를 필요도 안 하고 저기 소유죄에 대상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뉴스를 접하고 조금 귀를 의심했죠. 이게 뭐냐. 검찰이 영리한 거죠. 그 당시에 검찰과 분명히 협의했을 텐데 검찰이 아니다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들은 시큰 걸 즐겨놓고 나중에 오면 소유죄가 안 된다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정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이런 게 외압의 형태로 들어옵니까? 보통 아니면은 알아서. 외압보다 무서운 게 아부죠. 그러니까 뭐로 옵니까 이런 건 보통? 외압이라고는 그런 그 구체적인 사무에는 그 권력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럼 그건 아니죠. 알아서 자기들이 적용을 한 것이지. 근데 그거는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거는 경찰이란 거대한 조직이 있고 한상규는 그래도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방어할 수단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도리어 보호해줘야지. 가만있어 조금 질문의 요지가 제가 잘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소유죄 이렇게 실제 죄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정말 보통 사람은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심리적 부담도 이제 엄청날 것이고. 원래 경찰의 역할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언론이 막 소유죄로 해라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경찰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두 가지 집시법, 도로교통법 그 정도다. 이거 조교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거 침입죄는 세당되지 않는다. 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래. 언론에서 얘기하더라도 소유죄 적용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래도 했던 사람이 허준영, 조현호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면 우리 장 소장님 보시기에 최악의 경찰청장 현직 포함해서 한두 명만 꼽아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어찌 보면 좀 개념이 궁금해요. 누구를 해야 되냐 거의 다 최악입니까? 한두 명으로 꼽기 지금 어려울 현재 정도로. 가장 지금 실감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강청장 태도를 저는 좀 이해를 많이 못하겠어요. 현 경찰청장. 도저히 너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를 지경 정도고 그리고 요번 더군다나 그 인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음주 교통사고를 갖다 2번씩을 해낸 사람을 총경으로 발탁하는 거 보고 정말 기절을 했거든요. 아니 보통은 음주 사고를 내면 그다음에 배제죠. 그 사람의 승진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한 번이 아니고 2번요?
그것도 2번 다 교통사고였고요. 음주사고란 자기가 자가 운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뭐 교통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대물이든 대인이든. 그러면 이 사람은 강신명 청장 동생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 다른데요.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챙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그 국민을 위한 치안이 아니라 쇼를 하는 거죠. 거의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그 4대악이라고 하는 거. 네네. 거기에 모든 것을 매몰하고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에게는 그 4대악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량식품 말고. 그럼요. 그리고 난 뒤에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불량 선거, 불량 정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또 그걸 쇼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경찰관들을 갖다가 그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길바닥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게 그게 치안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이상한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제공해서 권력에 날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막 경찰 학대가 4대학 가지고 광화문에서 뭐 뿜빠뿜빠 그랬죠.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마트에다가 온 잡대 다 갑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서 딱 가서 이제 뭐를 하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서로 보고를 하고 이걸 뭔 한 것처럼 그 포장을 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서유성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집회 시위도 좀 여쭙고 싶은데 저 백남기 노인이 쓰러져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반응이 과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여러 가지 설명해도 뭐 모니터가 안 보였으면 저는 상식적으로 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니터 너무너무 잘 보였다는 거고. 예전엔 그래도 이런 일 있으면 최소 문병은 갔는데 문병조차 안 가는 게 정권 환경 때문인가요? 그게 참 저도 좀 갑갑한데 그 전쟁 중에 막말로 그 나와의 그 상대 싸우던 사람들도 완전히 이건 우리가 저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집회 시위를 하는 거고 우리는 경찰은 법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막아야 할 질서 유지할 그런 책임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적관계는 아니거든요. 직무수행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국민과 이제 그 경찰이라는 그 두 간의 직무수행 관계인데 그 직무수행의 결과로 해서 다쳤다면은 가서 그거는 뭐 잘못을 떠나가지고 문병 가가지고 좀 쾌유를 기원해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경찰인데 왜 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직 경찰은 안 그렇고 왜 그렇죠? 현직 경찰이 다 안 그런 게 아니라 현직 경찰 중에서 소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안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도 아마 각오는 싶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 혹시라도 이제 구설 뭐 이런 거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야죠. 그냥 상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인간의 도의로 보더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럼 경찰에 대한 뭐랄까요 나쁜 기억들이 줄을 이어서 쭉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좋은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그 당시도 그렇고 이제 허준영 씨도 그렇고 조현호 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쿨하게 그 뭐 사과랄까, 그다음에 문배랄까 이런 걸 갖다가 해줄 줄 알아요, 그 사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령 내가 이 법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뭐 어떤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러면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중이긴 했다마는 미안하다. 이 말 하는 게 너무 내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듣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경찰 직무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2002년이죠. 제가 이제 고성 경무과장을 할 때 고성 경찰서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가서 제가 수리를 해가지고 강원도 고성. 그 유치장에 이제 가끔 그 유치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그분들을 갖다 제가 당직할 때마다 이제 모욕을 같이 했어요. 그 뭐 그때 당시 안 된다고 난리쳤죠. 혹시라도 뭐 뭐 도망가면 큰 문제를 한다는데 뭐 그럴 일이 뭐 있냐. 안에서 도망가면은 그 우리 거 관리 소리니까. 그래서 서로 그분들 목욕탕 가지고 등에 떼돈 밀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분들 여러 번 제가 얘기 들으니까 법정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는 참 그런 어떤 그 대접,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안 하겠다. 다시는 잘못 안 저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우리 사이에 그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게 출직 경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유성 작가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소위 치적 중에 하나가
벌금 미납자 있죠. 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네. 장발장행도 하고 법개정도 하고. 근데 이게 형 집행이니까 검찰이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근데 검찰이 경찰보다 세니까 이 업무를 통째로 그냥 경찰에 넘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 수사란 이름으로 돈 안 낸 사람을 저 채권 추심해서 저리 가라로 닥달을 합니다. 집에 찾아가고 뭐 망신 주고 뭐 돈 100만 원 내라고. 근데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고 서민들인데 물론 범죄와 연관됐다는 건 아쉽지만 그거를 이제 못 하겠다고 저항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혼나셨죠. 그 당시 이제 벌금 미납자 소재 수사 가지고 이제 싸웠던 게 꽤 오래되죠. 2000년부터였어요. 네. 1년에 한 170만 건. 그것 때문에 1년에 체포되는 사람이 한 11만 5천, 거의 12만 명이었죠. 그러니 끔찍한 인권 침해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싸우면서 워낙 이제 제 논리를 반박할 방법이 없으니까 몇 년 있다 이제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형집행장 문제가 또 이제 나왔죠. 그 세상에 이제 사람의 인신구속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원본이에요. 그러면 원본입니다. 사본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 인신구속을 하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새벽에 밥 먹을 때 그냥 뭐 정말 명절 제사 지낼 때까지 들어가거든요. 잡으러. 그게 아무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미납자 소재 수사라는 네.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어요. 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지가 그냥 만든 내부 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검찰에다 문제를 제기하면은 검사가 잡으는데 무슨 다른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있어. 무조건 낼 거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 검사는 영장 집행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발부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문제를 안 삼을 것인데 세상에 문제 될 이유가 없으니까 가서 무조건 대잡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법치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 기일에 제사 드리러 오면 그때 기다렸다가 왜냐면 날짜가 그런 날짜밖에 없잖아요. 그때 진짜 집에 쳐들어가고 그랬군요 예전에. 아 끔찍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잘못인지 알고 이제 따진 사람도 계속 있지만은 이런 한 가지 일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사실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법 집행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건수 체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달이 되어 왔겠지. 근데 그게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년에 거의 한 12만 명 가까이가 이제 불법적인 체포를 당했었죠.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 국면을 넘어서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나왔죠. 형 집행장이라고. 법적 근거가 있다. 형 집행장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또 남발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거죠. 벌금형을 안 낸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구금할 수 있는 영장입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취지 자체는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벌금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벌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물론 국가는 징벌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근데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침해하면서 국가가 그 일을 하필이면 경찰관에게 시켜서 근데 더구나 그 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 생활에 중요한 분들을 침해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경찰관 사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위해서 시켜서 그리고 그 액수도 많지 않은 돈 가지고 그러니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항을 해오신 저항하고요. 그걸 처벌받으셨죠. 처벌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피의자 그 호송 문제 가지고 호송 문제.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이에요? 검찰에서 뭐 기소도 당하고요. 예전에 이제 검사가 수사하는 피의자를 이제 경찰관 보고 이제 호송을 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관들은 검찰리 수배한 사람을 잡으면은 제주도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잡아까지 주는데 데려다까지 줘야 되고. 자기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죠. 제주도에도 가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격적인 모멸감.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럼 그 차비를 누가 줍니까? 자, 그러니까 예전에 출장비 없을 때는 그냥 거의 예전엔 자기 돈으로 쓰고 갔었죠. 가령 경찰관들이. 검사는 제주도에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아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고성에 와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 곳이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았으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데리고 갈 때 자기 돈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또 법적인 부담까지 않습니다. 가령 그 긴급 체포됐으면 뭐
뭐 그 기간이 있어요. 가령 48시간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내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교통불편 나쁠 때 데려다 줄라니 그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담을 이쪽에다 다 떠넘긴 거죠. 말이 제가 저희 친형이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근무할 때 제가 전라도에 고향인데요. 할 때 이틀 걸려서 갔던. 옛날에 가는데 이틀 그랬죠. 전라도 남쪽 밑에면 이틀 걸리죠. 이틀 걸려서 갔거든요. 중간에 하루를 자야 돼요. 차편이 그러니까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이제 뭐 그 사건별로 그 정해진 그 기준이 법정 시간이 48시간이죠. 그걸 만약에 넘었다 하면은 그거는 불법 체포가 되니까. 그렇죠. 참 그 정말 많은 고통을 갖다 당했죠. 일선의 경찰관들이. 그런데 피해자 호송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2번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11월 15일 밤이어서 제가 상황실장을 하는데 밤에 거의 한 1시가 좀 안 됐죠. 12시 한 30분쯤 됐나? 네. 그때 이제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피의자를 데리고 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해요. 네. 어디에 검찰청이라고요? 강릉지청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갈 필요 없고 문서를 보내라고 해라. 공문을 보내라. 그리고 안 가니까 다시 또 저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라. 사람을 갖다가 피의자를 호송하느니 뭐 하느니 그 우선 첫째 공문부터 보내고 그쪽에서 그거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데려오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부득이 해야 할 그런 사건을 소명하라. 사유를 소명하라. 만약에 뭐 정말 그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는 물리력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응원을 요청한다면은 공문을 갖다 보내면 내가 사람 보내주겠다. 그때 경찰이 이제 검찰에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끝까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였겠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1시쯤 됐어요. 1시쯤 됐는데 새벽 1시. 새벽 1시 되면 이제 상황실장 근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근무 끝이 난 내려간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검사가 뭐 전화를 해서 나 직무 끝났으니까 전화 받을 필요 없다. 그냥 그리고 무시해버렸죠. 그래 아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었고 두 번째가 이제 12월 21일 날. 뭐라고 난리를 내죠 그러면요? 지금까지 그 역사상 없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검사하고 경찰관 사이가 주인하고 노예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근무 끝났다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됐다는 걸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럼 그럴 때 그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같이 누구랑 논의하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잘못됐다는 걸 근로 직원들한테 거의 전달을 했죠. 글로 썼죠, 거의. 한두 사람한테 말해봐야 그거 아니니까 사이버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곳, 그다음에 뭐 검찰청 홈페이지 이런 곳에다가 이건 잘못됐다고 수십 번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고 있죠. 검사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약간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 기회에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한다 그런 거고. 12월 20일 날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당직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뭐 기소하겠다고 덤벼는 거죠. 뭘로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 직무유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거고 사법 기득권을 공유하는 법원도 그걸 갖다 손들어 줬는데 그래서 기소했죠 결국. 예, 기소했죠. 그래서 선고유예 징역 4월 받았죠. 징역 4월. 전과자입니다. 그래 올해 그게 이제 검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정이 됐어요. 검찰에서 하는 걸로. 이는 조금 넘기죠. 재심을 청구해보면 어떨까요? 제도는 고쳤대요. 제도만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제도. 4개월을. 내 전과도. 왜냐하면 이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가 혼나야 돼요, 사실은요. 법집행을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경찰이시네. 그러니까 경찰 자체도 많지만 장신중 총경도 문제가 많은. 문제가 많은. 문제를 곳곳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경 같아요. 막 순경된. 투캅스에 나오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모든 문제 이래도 됩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투명하게. 안성기 옆에 있는 박중훈. 가장 정직하게. 그래서 그런 분 같아서 굉장히 사실 마치 이런 느낌이네요. 그 산골에 갔는데 날이 더웠는데 물을 탁 우물이 있는 거예요. 산골에. 그 찬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맑은 물 같은 그런 얼굴은 까마신데 그런 기분이. 근데 신선한 느낌. 저는 어느 집단이나 가장 나쁜 비난이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 비굴하고 굽신거리고. 근데 사실 경찰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평생 있었던 조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게 현장관 경찰관은 사실은 강합니다. 물론 그 지금 한계는 있지만은 네. 약하다고 지금 비춰지는 그 투영된 이미지들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직들이죠. 정치경찰들이 그런 거겠죠. 바로 그 고위직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 약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경찰에서 신기했던 게 서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외국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차비를 만들어 달러를 환전해서 주는데 그걸 과장들이 해요. 그리고 서장하고 과장하고 밥을 먹으면 과장이 밥값을 냅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사하고 이게 다른 게 검사들은 위에 놈이 내요. 근데 경찰은 밑에서 내요. 이게 상남 문화. 그러니까 그게 비굴거리는 거잖아요. 사실 조직 문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직 문화로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죠. 밑에서 위를 모시는 게.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그 포졸들 포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거하고 이제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실 그 경찰관들이 이제 얻어먹는 버릇이 지금은 거의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예산이라는 걸 국가에서 거의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안 줬어요. 그 부패하도록. 부패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패의 자율권을 주고.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내부에서 과장이 서장 밥 사주는 거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나쁜 그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안 주니까 봉급도 많이 안 주고 하니까 조금 그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돈에 대한 욕구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실무자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패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자리 유지하느니 상남 문화가 나쁘게 생겼겠죠. 바로 그런 데서 아마 비롯됐다고. 굉장히 만연돼 있죠. 이제는 없다고. 예전에는 뭐 완전히 만연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들은 얘기는 뭐 완전히 일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예전엔 제도화. 그러면 옛날에 경찰 생활 하셨는데 이런 질문에서 죄송한데 상납을 안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한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그런 걸 썼어요. 저한테 내 상급자로서 나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람 나오면은 내 전 재산 다 주겠다. 아니 커피 말고 술이나 밥 포함해서. 아니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이 한 번 사고 나오고 한 번 사고 거는 몰라도 저는 뭐 그 지방청에 근무하든 경찰청에 근무하든 청장한테 밥을 얻어먹었지 절대로 저는 그 신조였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썼어요. 이게 서 작가님 말씀하시는 저 순경 같은 게 이건데요. 장신주 총경의 힘이 뭐냐면 한 번도 누구한테 커피 안 샀다. 무섭네요. 무섭죠. 그런데 저는 말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문단의 선배들 이런 분들한테 저녁도 가끔 대접하고 거하게 술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경찰관 중에 존경하는 분이 없으셨던 모양이죠. 근데 근무평정 뭐 이런 거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안 받죠. 근데 그거는 존경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근무평정이 없죠. 돌아가면서 밥 사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번 먹으면 한 번 사야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밥 내기 했다. 사다리 지금 타기.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이외에 내가 사적으로 저 사람한테 커피 주는 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봉급 많은 사람이 당연히 밥을 사야고 커피를 사야지 봉급 적게 받는 사람이 주는 거 그 문화는 뜯어 고쳐야 되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왜 경찰을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 때가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사람이 이게 저 나이 63살입니다.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 들으면 느끼는 게 경찰관을 투표로 뽑았으면 좋겠다. 청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자체 할 때 그 미국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교육감 옆에 이름 하나 교육감도 뽑고 뭐, 도지사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경찰시장도 뽑고 그리고 동네 검찰도 뽑고 투표로 책임자들 그런 생각이 딱 그럼 1등 하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그렇죠. 1등 하실 것 같아요. 그건 해봐야 합니다.
물론 뭐 선거는 해봐야 되지만.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한다고요? 술 못 먹게 해서. 해수욕장에 술 못 먹게 해서. 그치, 그 업자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환영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정치자 시절에 자꾸 반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이게 재밌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사실은 해수욕장에서 술 마시는 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안 마시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내가 술을 세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니까 거기 같이 오는 사람들도 10명이면은 한두 사람이 그 강요에 끌려온 거지. 같이 다 먹으러.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 술 안 마시고 있는데. 막 억지로 먹이고. 그냥 그 같이 오면은 싫어도 안 올리면 또 왕따가 되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응 자체가 해수욕장에 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그냥 그 규제하는 걸 갖다 찬성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런데, 아니, 우리 장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 투표제 도입하면 안 될까요? 선거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보다 저는 자치경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명권의 소재가 바뀌어야지 경찰이 바뀐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치경찰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관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단체장한테. 그럼 그 기관장의 인명권의 요체가 그 중앙정부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지역 주민 위해서 일합니다. 저부터 4대양 뭐 이런 쇼 안 하죠. 자기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집회 시에다가 많은 이렇게 동원 안 합니다. 집회 시 이런 데는 그건 최대한 이거 자율권 보장해주고 정말 안 되는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우리가 그 주민들 가려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죠. 경찰이 그런 면에서 좀 권위적이고 저는 책 보다가 아차 싶었던 게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군대도 갔다 오신 분이 30년 동안 경찰에서 활동하신 분이 왜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경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계급사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명하복사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경찰관은 그것도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법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법 수행을 하는데 지휘를 받아야 돼요. 자기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각각이 독립돼서 해야 되는 검사들처럼 법률과 양심을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 판사, 검사 이래가지고 특별한 계급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건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계급이 신분이 아니잖아요. 계급이라는 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의 구분, 범위, 거기 계급이거든요. 자, 그럼 그 내에 있으면 되는데 이걸 신분화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특히 얘기하는 게 제복 집단은 꼭 항상 삼명하복, 상관에 대한 복종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특정 개인을 앞에 놓고 단체로 격리하는 게 뭐라고 봐지죠. 사교 집단 아니면은 독재 정권에서 충성맹세 강요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영화를 보세요. 경찰 기관장 앞에 세워놓고 단체로 격리하는 거 영화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그건 일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닙니다. 일본도 바뀌었거든요. 일본이 좀 바뀌었죠. 일본은 어떻게 격리하면 상호간의 격리 그래가지고 완전 미국처럼은 아니지만 저쪽에 민주국가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은 기관장과 직원들이 동시에 같이 격리합니다. 근데 서로 일방이 격리를 바치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예를 표하는 관계거든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본 거예요. 법 집행은 경찰관 개개인이 각각 감독은 받아야 되죠. 이 직무생을 엉뚱하게 한다든가 위법을 한다든가 이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있고 감독자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신분을 이유로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단체로 격리하는 거는 저는 충성맹세로 봤어요. 그래, 그걸 갖다 처음에 1999년 사이버 경찰청이 처음 생기고 글 올렸다가 죽을 뻔했죠. 감히 전문용어로 그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니까 제 편은 우리 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격리를 상관한테 격리하게 되는 거지. 그거를 제 편은 정말 거의 아예 없었어요. 제 빽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처음엔 죽을 뻔하다가 그냥 그걸 때문에 더 이상 혼은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제가
꾸준히 그걸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그 이제 동지들이 생기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이제 그 지속적으로 물 밀고 나왔고 이제 조금 개선해가지고 이제 거의 폐지시키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폐지는 안 됐어요. 이제 그게 2011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TF를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모모한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경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조금 좀 타협적으로 했죠. 심의식, 종무식, 이임식, 취임식. 그럼 4번 해줄게. 그 정도만 하자. 그 이외에는 이제 안 하기로 다 없앴죠.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임석상관에 대한 그 총성맹세. 일제 때 이제 도입된 것이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왜 일본인들이 히노마루 일장기에 대해서 격리하거나 하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저항감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우리는 일본한테 배운 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주화될 필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 때는 국기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아마 이런 식의 명령 체계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싸웠을 겁니다. 도리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성을 시키면 싸움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요. 예. 나의 조국에 열심히 싸우지 우리의 조국인 별로 열심히 안 싸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자신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싸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서혜성 선생님은 작가시고 독서와 견문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또 사람도 만나고. 근데 우리 장 소장님은 경찰관이고 주로 만나는 경찰관들. 저 그냥 놀랍고 있습니다. 99.9%가 임석선관의 경례 폐지가 웬 말이 문제 제기 자체를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느 시스템에 속하면요. 어려워요. 어렵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최초에는 저항을 하더라도 자기가 좀 진급을 하면 그 시스템이 기득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그걸 폐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문제 제기는 진급하기 전까지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잊어버리죠. 이미 잊어버리죠. 아니 제가 강릉서장일 때 한번 갔는데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2가지를 놀랐는데. 누가 돈 냈습니까? 아니 제가 얻어먹었죠. 아니 왜냐면 그 일본말로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아니 뭐 그리고 밥을 사줘도 특별히 무슨 진급의 평가. 그렇죠. 그거 평정도 안 하고. 평정 안 하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총경이면요, 약간 큰 무궁화 4개짜리 이 계급장이 있습니다. 저는 계급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계급장을 안 떼고요. 그때 경찰장이라고 그냥 경찰 마크가 계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장이 아니죠. 총경인지 순경인지 알 수 없는 거. 그거 하나 놀랐고 또 하나는 경찰서장이 이제 의경이 운전을 해주는데 의경을 데려왔어요. 밥 먹는 자리에. 저희가 그날 회를 먹었거든요. 약간 가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서스럼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꽃보직이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단장이 운전병을 데리고 자기랑 똑같은 걸 먹는 옆자리에서 대개는 안 그러는데. 전 처음 봤어요. 제가 사람 그런 높은 데 근무해봤는데 운전병은 딴집 가서 먹는데. 그쵸. 일단 가격이 다르니까. 딴집 가서 먹거나 아니면 홀에서 먹거나. 그래서 총경이 된 다음에 서장이 된 다음에도 그전 같은 모습을 지켜나가는 건 대단히 놀랐고요. 특히 퇴직하신 다음에도 지금도 계속 경찰 개혁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요새는 어떤 것들이 좀 쟁점입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오늘 올라온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 개인의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십만 명, 수십만 명 좀 있지만 10만 명 이상 되는 조직에서 한두 사람 일탈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50명이면 반드시 3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50명이 3명인데 이 어쩌다가 한두 명 생기는 그 음주운전을 이유로 술을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직원 전체에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음주 금지 지시. 이게 지시로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찰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밤 9시 반까지 들어가서 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라. 그게 경찰청장 지시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기고 이제 카톡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막 구두로 지시를 하고 이걸 다른 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조금 완곡하게 지시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받으면은 이걸 카톡으로 지시하고 증거가 안 남죠. 공문을 안 만드니까. 이 개인의 이런 사생활 침해가 어디 있냐 이거죠. 밤 9시 반까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위치를 보고해라. 그 다음에 2명 이상 모여서 술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한 명도 먹지만은 아니 아직 먹지만은 아니 자기는 그러고 음주운전 2번 적발된 사람은 승진도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황당한 이런 그 짓이죠. 이런 인권 침해 제가 이 문제를 근데 제기하는 그거를 거예요. 현직 직원들은 아무도 반발 안 합니까? 현직 장신중처럼? 반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니까. 요새는 죽죠. 와. 참 그 기가 막힌 현실이고. 그것도 정권 환경도 좀 있어요. 그렇죠? 좀이 아니라 뭐 크겠지만. 경찰, 우리의 역사상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방향이 사실 크게. 그거 말고도 이제 경찰 내부가 이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뭐 정권의 향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경찰 내부에서 이걸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이제 조금 그걸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견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다 보니 이런 황당한 짓까지. 퇴근 이후에 일을 왜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난 그냥 자연인인 거지. 완전 그 사생활을 하려면 월급을 더 주든지요. 뭐 이런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인권이 진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 문제. 근데 그런 짓을 하는 발상 자체가. 그니 발상 자체가 아까 그 인권이 가져갔더니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말이 되느냐. 국가인권위에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그랬다니까. 근데 인권위원회 입장은 또 이런 거죠. 이게 구체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야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이런 또 나름대로 또 제약이 있었어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 사실상 연좌제가 경찰 내부에서 아주 만연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연좌제라는 게 다른 연좌제가 아니에요. 연좌제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거는 내 집안, 나와 내 집안에서 뭐 그 어떤 뭐 사상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쪽에 연결시켰잖아요. 이 연좌제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생전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가 불이익 주고 혼내는 거죠. 가령 서울경찰청 어디에서 직원 한 명이 이제 술을 마셨고 이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다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경찰서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모조리 깎아버리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 사실입니다. 싹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한테 이제 일벌백계군요. 음주 못하게 하고 그건 일벌백계 하고도 관계없죠. 그건 당사자의 한 사람에 해당되죠. 그렇죠. 민주국가에서 책임은 개인 책임이지 단체 책임이라는 거는 야만적 저 옛날 그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 의해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단체 책임이라는 게 있나요, 사회에?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성과급을 깎아버리고 전 직원을 갖다가 그 전날 밤에 야간 근무한 사람 불러다가지고 이 사람들은 피해자거든요. 술 먹고 사고 친 사람 저기 있는데 엉뚱한 사람 불러놓고 혼내주고 그 사람들을 그런 조직 내부를 갖다가 이제 그 나쁘게 얘기하면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뺏겨요. 그 지금 경찰청장이 경찰대 2기거든요. 네. 경찰대가 81년에 생겼으니까 학번으로 82학번이에요. 해방된 다음 한참 지난 다음인데 하는 건 완전 일제시대. 완전 군국주의잖아요. 그냥 일제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죠. 일본 군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게 하는 방식. 아니 일본 군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도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술 못 먹게 하고 보다 심한. 없었죠. 그런 게 술 못 먹게 하고 밤 9시. 아니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 명령체. 아니 그거보다 훨씬 심하니까. 심하다. 밤 9시 반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상하게 끝은 일제시대입니다. 나치 시대에도 없었어요. 나치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 안 하고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람 퇴직한 경찰관인 이렇게 했죠. 저항을 이렇게 했겠죠. 아니 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지가 왜 신경을 써? 그리고 알아서 보고 뭐 했겠죠. 그렇다고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가짜로 했겠죠. 가짜로라도. 그러니까 이제 불만만 하는 거지 문제 제기하면 또 이제 자신한테 불이익이 닥쳐오니까 말 못하고 계속 그냥 뭐 그런 내용들 저한테 제보를 해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없어지겠네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건 좀 최소한 고쳐 나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뭐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의 기본적인 저는 것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왜 고문을 할까? 경찰관들이 왜 함부로 치안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오늘 끝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경찰관들 개개인이 저마다가
자기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입니다. 존중받아봐야 남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사랑받아본 사람이 남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평소에 경찰관들을 좋아하도록 경찰관 스스로 노력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그럼 그 경찰관이 나쁜 일을 하자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제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네네. 자, 일상적으로 이런 그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한 경찰관 마인드에는 국민에 대한 인권이라는 법 집행 과정에서 자기가 준수할 법 집행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시 나온 사람은 그냥 일감 내가 그냥 상대방 내가 그냥 제압해야 할 상대방으로만 여기지 그 사람을 내가 그 이제 존중하고 봉사하고 그 최소한의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할 그런 직무수행 대상으로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이제 시민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인권유리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부는 가장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부의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 게 물론 밖에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경찰 인권센터에 많은 현직 경찰관들도 공감하고 있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그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경찰은 지금 노조가 없잖아요. 직장인 협의회도 없죠. 그래서 참 제가 가장 꿈꾸는 게 이제 가장 목표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이제 국민을 위한 어떤 치안 서비스를 현장 경찰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노조가 어떤 직장협의회로도 만들어가지고 경찰관들의 어떤 다른 목소리들, 조직 내부의 어떤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걸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선 전에 경찰, 소방 뭐 등 그 특공대, 특수공안 쪽 직장협의회가 추진이 좀 있었는데요. 야당에서도 움직임이 많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황 완전히 뭐 아예 안 보입니다. 선거 때 일회용인지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모두가 다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다 있거든요. 공문 노조 산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경찰 공문 그렇죠. 노동조합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직은 있어요.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은 당연히. 경찰관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존재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그 노동조합이라고는 왜 그렇게 그 사실을 뚫고 보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요.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만 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뭐 너무 금방 가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자, 경찰 개혁 운동가신데, 하여튼, 만약에 장신중 서장님 보고 맘대로 하나 개혁을 해라 하면 딱 한 가지만 먼저. 이건 꼭 하고 싶어요. 네, 급하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경찰 노동조합 만들어주는 거죠. 노동조합.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노동조합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에 보면 파업하다가 막 데모하다가 비번에 나와서 뭐 데모하다가 자기 근무 되면 가서 진압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노동조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분명히 역작용이 있어요. 네, 역작용도 있고요. 유럽에 보면 경찰관이나 교도관 노동조합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 예. 그렇긴 한데 그거 떠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라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 경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들 그건 아마 한 5, 6개월 사이 다 없을 거예요. 민주주의랑은요. 그럼요. 경찰 노동조합이 생기는 순간 그런 부분을 갖다 제도적으로 이제 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 지방청장 소장 오는데 매일 관서 뜯어치우고 가서 모시러 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없습니다. 자치제도를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 장들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일거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서석금 잠깐 하나 짧게. 관서를 뜯어 고친다는 게 뭡니까? 관서 1년에 한 번씩 포장 그 내부 그 인테리어 다시 하잖아요. 경찰서장이 오면 서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도배를 다시 한다. 그럼요. 발상문 싹 다 뜯고 다시 하죠. 지돈으로 하는 건 아닐 텐데. 당연히 예산으로. 국민세금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 그게 윗사람 잘못인다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뭔 모시러를 왜 갑니까? 자기 발 달려있는데 자기가 차를 가지고 몰고 오면 되는 것이지. 어느 기관 단체장을. 서울에서 강원청장 가면 서울로 모시러 옵니까? 강원청 직원들이요. 소장도 소장 발령 나면 다 차가 그냥 지방청으로 와가지고 다 모시고 가죠. 네, 말씀하세요. 민주주의란. 아니,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도 마치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마신 것 같은 그리고 국민들이 좀 안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찰관이 실제로는 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경찰관들이 있고 그리고 우선 경찰이 민주화되고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가 존엄을 인정받는 인권이 존중받는 빨리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장신중 선생과 이런 분들을 크게 옹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찰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일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퇴직하셨지만 또 경찰에 대한 애정 뭐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애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계실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서로 많이 썼잖아요. 제복 입은 시민이다. 단지 제복만 입었을 뿐이지 시민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직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분들이 어디 뭐 SNS에 글을 한번 올리거나 이러면은 뭐 거의 박살 나거든요. 거의 공포의 수준이고 뭐 진급도 안 되고 뭐 홀대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장신중 총경의 목소리나 역할이 더 뭐 기대가 크고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노조 설립을 통해서 더 이상 국민이 경찰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찰이 국민만 걱정하는 그런 정말 보통 국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들하고 좀 인사도 나눠주시죠. 네. 청취자하고 인사 나누는 방식이 어떤지 그냥 좀 어색한데요. 그냥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하죠. 참 경찰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정말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힘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갖다 격려해 주시고 다른 경찰을 보더라도 꼭 이 현장에서 시민을 지키는 그런 경찰과 정말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치 경찰 그런 사람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경찰관들을 격려해 주고 그분들의 어떤 보수책이라든가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처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좀 민주경찰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 작가님도. 사실 한국 사회는 뭐 오늘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경찰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대적 경찰 제도 자체가 일제 때부터 들어왔고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광복이 되면서 그 경찰을 한번 정리했어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민주경찰로서 또 시민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상 같은 것들이 정립이 안 되는데 오늘 장 선생님 만나면서 이런 분들 몇 분의 상을 조합해서 정말 훌륭한 경찰상을 하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글도 나중에 한번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뭐 아까 연세도 밝히셨는데 6학년이신데도 불구하고 갓 들어온 순경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과 원칙이 배반당하고 또 위협당하고 심지어 이런 사회입니다. 그럴수록 상식적인 얘기 중요하다는 걸 또 확인해 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을 때 그 경찰이 시민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민이 경찰을 걱정해야 될 참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들 통해서 특히 경찰 노조 설립 등을 통해서 시민이 경찰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